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김용철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학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학원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총 6가지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과거에 그 지적법이라고 불렸던 그 법인데,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 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도 않고, 또 부동산 등기법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6가지 법이 있는 이 관계법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셨을 때 좀 반복해서 법조문 위주로 숙지를 하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목차가 쭉 나와 있죠. 총칙,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 과징금, 보칙, 벌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과거에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그런 법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평가사가 소위 말하는 국내 7대 전문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전문 자격자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법률,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대한 기본 규정 자체가 미미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성격이 맞지 않는 두 개의 법을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감정평가사의 위상 제고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그 업계의 지적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에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감정평가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정 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서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이 뭐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이 징계, 이 벌칙,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그 감정평가사 신분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자기 자격증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세부 사항을 좀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출 문제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출제 경향에 보면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타 법률에 비해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이게 이 말이 맞는데요. 그 법조문 보다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낯선, 왜냐하면 기존에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본 3법, 소위 기본 3법이라고 하는 헌법, 민법, 형법과는 조금 다른 그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법 체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체계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한목적적으로 그 규정이 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법 자체가 중구난방인 것 같고 막 그런데, 자꾸 보시다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셔서도 가장 그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법이기 때문에 꼭 그 수험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잘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업계에 가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총칙부터 보죠. 이제 법 1조에는 당연히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겠죠. 법 목적이 나와 있고 이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용어 정의 부분이 결국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용어 정의에서 결국은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감정평가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토지 등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겠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인 거죠, 대상.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정착물, 뭐 정착물이란 건 뭐 건물이 대표적인 거죠. 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작권, 산업재산권, 뭐 이런 지적재산권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각종 권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여기서 그 공장재단은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셔서 실제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는 건데요. 공장재단이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그 대부분 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가 있죠?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기계기구. 그래서 이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토지, 건물, 공장의 기계기구까지 합쳐서 그 저당권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여기 밑에 나오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이게 임목 등기를 한 임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이 기계기구도 그런 식으로 저당을 잡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해서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장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체 목록을 유형자산 플러스 기계기구 동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공장재단입니다. 광업재단은 마찬가지 뭐 광업권 플러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권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목 말씀드렸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등등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뭐 등기가 가능한 동산도 당연히 평가 대상이라는 거. 그다음 유가증권. 그러니까 각종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거는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고 감정평가 업무라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데 감정평가 그럼 뭐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얼마. 이게 토지 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토지라는 것, 특히나 부동산 여러분들이 뭐 1차에서 부동산학 개론이나 뭐 그 다음에 2차 공부,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각각 다 개별성이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어도 이 위치에 따라서 저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도로를 2개 끼고 있느냐, 각지의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그 상황에 맞게 또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 행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게 감정평가의 정의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감정평가업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죠. 다른 어떤 자격자들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이게 얼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선 감정평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나오죠.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당연한 얘기고요. 그냥 감정평가법인 등.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업태가 우리 감정평가 예전에는 이게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안 하고요. 감정평가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용어가 너무 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전문 자격자인데 너무 용어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를 개정하는 법률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 때문에 또 그 업계 내부에서 좀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뭐냐면 감정평가사 사무소예요. 사무소. 대부분 1인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 사무소를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사무소가 있고 인가를 받은 법인이 있어요. 근데 법인 등이라고 해버리면 이거 뭐 기타 등등도 아니고 감정평가 사무소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업태인데 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건 뭐 우리가 무슨 곁다리 집단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용어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개정 노력이 있긴 했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법에서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감정평가사 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용어를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는 신고고 하나는 인가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토교통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감정평가 법인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업태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수주라든가 그 다음에 업태 간 업무에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감정평가의 대상이 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각종 법에서 각각 개별법에서 감정평가 법인만 할 수 있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법인이 아무래도 업무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제 대상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고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행정법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가와 허가의 개념, 말은 비슷한데 굉장히 좀 약간 내용은 다른 개념이죠. 인가라는 건 어떤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면 이 법률 행위가 행정법상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주무관청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 일종의. 그러니까 법률 행위, 이거는 법률 행위의 보충이죠. 효력 발생을 위한 주무관청의 보충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행위가 없으면 법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인가라는 거는. 근데 허가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서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오케이 주무관청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허락을 하는 것은 비슷한데 하나는 원래 이거는 따로 이 허가라는 것은
이미 법률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 행위 그 조건이 갖춰진 걸 심사만 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바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인가라는 거는 이미 감정평가 법인을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법적 행위, 법률 행위인 거죠. 이미 성립이 됐지만 아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인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기 정의 부분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감정평가입니다. 2장. 뭐 기준, 직무, 감정평가의 의뢰, 감정평가서, 심사, 타당성 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강제 상황이죠.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요. 그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 3방식 중에 하나인 비중 가격을 내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문이.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2항에는 재무제표 작성 등 뭐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거는 뭐죠? 원가법이죠. 거기다 플러스 수익환원법. 임대료 가지고서 하는 거는 당연히 수익환원법일 거고요. 조성 비용. 이거 뭐 나지 같은 거에서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그 토지를 개발을 하려면 그런 조성 비용 등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가지고서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 결국 3방식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당연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감정평가의 3방식, 이것에 대한 그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플러스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토지평가에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지 않으면 감정평가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3방식이 주 방식이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감정평가 3방식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평가할 때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합리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준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징계위원회, 이거는 뒤에 그 징계위원회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는 다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들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공공성.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 요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 우리 감정평가사가 좀 특이한, 다른 그 자격자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공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자격증이 아니고 뭐 국가에서 따로 공무원처럼 관리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냥 사인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업무를 행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죠? 뭐죠? 뭐 때문에? 결국 이걸로 다 귀결이 되는 건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업무 때문에 그렇죠. 이거 원래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왜 만들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만들므로써 어떤 지가 체계의 기본 바탕을 깔고요. 거기다 플러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면서 그 개별 공시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우리나라 지가 정책의 기본이 바로 이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업무를 누가 하느냐? 감정평가 법인 등, 결국은 감정평가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모든 아까 기준에서 살펴봤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나와서 그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종 그 보유세가 부과가 된다. 국민의 직접적인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틀, 이거를 다루는데 당연히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공공성이 없이 막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무슨 공공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1990년부터 제1회 실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 자격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집단이 끊임없이 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민이 없었다면 이미 없어졌을 자격증이죠. 우리는 그 사적인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가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집단이 존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 볼게요. 5조. 국가 등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감정평가 할 때는 법인 등이 의뢰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평가 업무, 어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어떤 단체든 간에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 무조건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내용이 없어요. 다른 자격자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정평가 법인 등에만 의뢰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위로 볼까요? 그 금융기관의 대출 등등,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게 담보평가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당연히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조에 하나 이게 추천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1 또는 2에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하려는 자는 감정평가사 협회에 요청해서 추천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 업자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시행령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떻든 감정평가 업자든 감정평가 법인 등이든 간에 감정평가사 협회는요, 추천 요청을 받으면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 법인 등을 추천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격자들이 공공성이 굉장히 많은 자격이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국가기관, 지자체 등등이 국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지 이런 것들을 매입 매각할 때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어요, 가치를 알고 싶어요 할 때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감정평가사 협회의 추천을 받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침으로써 보다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추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6조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으면 보고서 형태의 감정평가서가 나와야겠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고서 형태의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딱 감정평가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한 사람의 감정평가사 누구 이런 식으로 뭐 사인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시험에 자주 묻더라고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숫자가 나오죠. 숫자 나오면 딱 시험 나오기 십상인 거죠. 뭐 5년, 2년. 이 과거에는 10년, 5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원본은 발급일로부터 5년,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년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뭐 감정평가서 발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명 날인 감정평가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은 대표사원, 대표이사도 서명 날인합니다. 따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이 이제 결국 시험 내용인 거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라는 게 뭐죠? 5년? 2년이라는 겁니다.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 장치 등 정작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여기 그 0이 있잖아요. 시행령. 시행령에 보면, 근데 감정평가 법인 등은 원본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원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해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게 되면 원본은 그러면 그 폐기합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5년, 2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거죠.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5년, 2년. 원본은 발급일로부터 무조건 5년. 그 다음에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같은 경우에 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하여 심사 제도가 있고요. 이건 뭐 현업에 가시면은 뭐 맨날 보는 게 감정평가서기 때문에 나중에 잘 합격하셔서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 조사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적절한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 또는 조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다. 주체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한국감정원이었죠. 한국부동산원이. 이 한국감정원과 우리 그 업계 간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이 부동산원이 과거에는 그냥 같은 일종의 가치 감정 평가를 하면서 같은 동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되면서 가배지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 소지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법에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수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경우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경우에만 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위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의견 진술 기회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일종의 뭐 청문제도인 건데요. 뭐 여기서 타당성 조사 받으신 분들이 한국부동산원 가가지고 뭐 많이 그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뒷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어떻든 우리 법 8조에 타당성 조사 내용도 있는 거는, 타당성 조사가 있는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공공성 담보 차원이죠. 우리 감정평가 행위가 워낙 그 국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공적으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공적 평가 부분, 특히 공적 평가 부분에서 이 타당성 조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넣은 이유도 보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공공성을 갖고 일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어서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요. 표본조사 실시. 이거 뭐냐면요, 감정평가서의 그 평가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매평가도 있고, 담보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상평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의 매입 매각평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그 각 목적별로 샘플을 추출하는 거예요. 샘플 추출해가지고 뭘 하냐면, 이 감정평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향후 감정평가서가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평가서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표본조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그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똑같은 이런 감정평가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평가를 했는지, 또 그 주변의 비슷한 토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항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시등 보상에 관한 문. 이거 2차의 주요 테마죠. 2차 법규 과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등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입니다. 이게 그 2차 법규의 핵심인데, 2차 법규 과목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이 법에 따른 평가, 뭐죠? 보상평가겠죠, 결국은. 보상평가는 정보체계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공성이 워낙 큰 거잖아요. 이 보상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가가 뭐 출렁대고, 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지역에 뭐 보상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정보체계에 무조건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봐야겠다. 그 토지 보상에 관한 평가는. 그 다음에 기타 3항, 4항, 5항 이거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떻든 이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토지 보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보체계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공공성 담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